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 지역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사정을 먼저 살펴보고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홍수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홍수 정보 심각 단계인 곳도 있습니다. 광주 서구 서창천 벽진동 지점인데요. 서창천 일대 주민분들은 범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을 당국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천에 나가 있는 손민주 기자입니다. 손 기자, 그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이 극한 호우가 내리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천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이곳에서 호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빗줄기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굵어지고 있고요. 하천의 수위도 산책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아진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산책로도 통행이 통제 중입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폭우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나주, 담양 등 전남 12개 시군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요. 또 보성과 광양, 순천 등 6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나주에는 1시간당 9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오전과 오후에 반복됐고 광주에도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오후 3시 기준 광주 풍암이 205mm로 가장 많고 담양 동산 196.5, 나주 191.5, 화순배가 143mm 등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전부터 밤까지 시간당 50mm의 집중 호우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그 피해 신고도 지금 접수가 되고 있죠? 네, 오전부터 폭우가 계속되면서 비 피해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농경지나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잇따랐고요. 전남소방본부에 도로 침수 등 신고 31건, 광주소방본부에는 1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광주 지역에 낙뢰가 잇따르면서 광주 서구와 남구 등의 교통신호기 40개가 한때 작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홍수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 용산교와 담양군 삼지교가 홍수주의보에서 홍수경보로 격상됐고 광주 유촌교와 풍영정천 2교, 평림교, 극락교, 담양군 양지교, 한평군 원고막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서 광주 서창천과 서방천 일대의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영산강과 지석천 둔치 주차장 등도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저지대나 지하상가 등의 침수 우려가 높습니다. 무너질 위험이 있는 산지 인근이나 옹벽도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저희 취재진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느 지역이 구체적으로 위험한지 구체적인 지명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각별히 기억하셨다가 미리 대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충북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은 밤사이 시간당 115mm에 가까운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충남 서산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백상현 기자 연결합니다. 백 기자, 지금 충남 공주에 나가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근처에 있는 하천 수위가 꽤 높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이곳은 이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반복하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충남 공주시 오인교 하천은 이 수위가 3m가량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 삽교 마을은 이 하천이 불어나면서 이 마을이 고립돼서 구조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한 비에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5분쯤 집중호우로 침수된 충남 서산시 성남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이어 11시 반쯤에는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낮 12시쯤 당진시 읍내동의 주택 지하실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침 7시 50분쯤에는 공주시 정안면에서 토사 작업 중 4명이 매몰됐다가 2명은 자력 탈출하고 2명은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입니다.
이어 오전 9시 반쯤에는 충남 청양군 대치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충남에서만 부여와 서천 등에서 235가구, 주민 554명이 침수와 산사태 위험으로 인근 마을 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자,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린 건가요? 네, 인명피해가 난 충남 서산은 오늘 새벽 2시를 전후해서 시간당 110mm가 넘는 그야말로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자정 이후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만 330mm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인근 태안과 당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재 대전과 금산, 논산과 계룡 등 충남 내륙에는 호우 경보가, 세종과 나머지 충남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서산이 419mm로 가장 많고 홍성 414, 세종전이 382, 당진 신평 377, 천안 358mm 등입니다. 빗물이 하천에 몰리면서 당진시 채운교, 아산시 충무교, 예산군 서계양교, 구만교, 예산대교, 부여군 지천교, 공주시 오인교 국제교, 세종시 상주천교 등 9곳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논산시 동성교와 보령시 노천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많은 비로 예산 예당 저수지는 수문을 개방하고 초당 1,400톤의 물을 계속 방류하고 있는데 저지대 주민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진과 서산, 아산, 예산, 홍성 5개 시군 모든 학교는 오늘 휴교에 들어갔고 세종과 천안, 공주 등에서도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하거나 등하교 시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후 늦게부터는 빗줄기가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보돼서 하천 주변과 저지대,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재난 알림 문자와 재난 방송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대응 또 피해 상황 종합적으로 이번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중대본을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대본 3단계가 격상된 것은 2023년 8월 태풍 이후 2년 만이라고 합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이슬기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중대본 3단계 격상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네, 정부는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풍수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비상 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행정안전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 상황 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중대본 3단계 가동에 들어간 이유는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대본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호우로 2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1명은 어젯밤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로 인한 것인데요. 주민 대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충남 5개 시군 313세대 1070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피해 상황이 집계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 기준 금강유역 하천 4곳의 수위가 위기경보 심각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범람으로 인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아산시 밀두천과 예산군 무안천, 청양군 장편면 구룡리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낙동강 창녕천의 범람 우려로 경남 창녕군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번 호우로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구조와 안전조치 등 모두 1,900여 건의 119 출동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자치단체 공무원 등 전국에서 15,000여 명이 비상근무 중이라며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정치권 그리고 일반 소식을 다루면서도 중요한 집중호우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비 피해가 좀 적어질 텐데 걱정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금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조 후보자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을 좀 제기했거든요. 일단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0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후에 5개월 만에 해당 지역은 한남 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고 2020년에 매각해서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조 후보자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 근무 중이어서 이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낙마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뭐 다소 투기성 그 어떤 투자는 분명히 성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형적으로 그 도로 지분, 그러니까 주택도 아니고 도로 지분을 그 해서 쪼개기해서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어떤 집값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면 10년간 10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에는 좀 큰 금액이긴 하지만, 네. 글쎄요, 이제 그 부동산 아마 평균 서울의 집값 상승하고 얼추 그 특히 한남동 지역의 집값 상승에 비하면 큰 수익을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건 맞는데 네. 다만 이 한남동 당시 한남동의 그 투기 그 어떤 개발 문제는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현 당시 그 청와대 그 조현 후보자가 당시 청와대에 있을 때도 안보실에 있었고 해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만한 위치에 아니었고 또 청와대를 통해서 접근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장에 통용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투기성 어떤 투자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고 다만 이것이 공직자로서의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투기성 투자 공직자로서 또 공직자 후보자로서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공직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살아온 그런 삶의 궤적 자체가 그 부처의 수장으로서 그러니까 수준 높은 윤리 도덕성을 가져야만이 그 수많은 공직자나 그 자신의 주무 부처의 또 일을 그만큼도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상당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뭐 자질과 뭐 역량,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제 이 도덕성 이런 부분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중요히 여기는 부분이죠. 네. 지금 2003년도에 용산 그 한남동 일대에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도로 부지라는 것은 부동산 전문 투기꾼들도 보면 상당히 도박성에 가까운 거예요. 도로 부지를 갖다 쪼개기로 해가지고 그걸 지분을 일부 샀다는 것은 그 말 개발되지 않으면 그런 거의 돈을 날릴 공산이 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쪽에 투기를 했다는 것은 뭐 상당히 물론 본인이 아니고 자신의 아내가 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쪼개기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그 결론은 10년 만에 그냥 엄청난 수익을 거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문제는 이제 이 조 후보자가 이 자신도 이걸 행제했다 그래요. 행제는 했는데 이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해명은 하지만은 뭐 지금 이제 이 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애기부 차관 시절에 예.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이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애기부 차관 시절에 자기의 소신을 정확하게 잘 밝히고 비판한 적이 있죠. 비판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되려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 문제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때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아들 내가 지금 해외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네. 이것도 역시 용산에 또 이제 한강뷰 아파트를 갖다가 이걸 갖다 그건 자신의 이제 장모로부터 네. 6월 정여 형식으로 해가지고 실질 사준 그 아파트가 전시해 끼고 그게 갭 투자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그게 18억에 잔 거지만 지금 현재 한 5년 지나고 이게 뭐 그 주변 시가가 30억 가까이 된다니까. 이거 상당히 뭐 자신은 공직자의 길을 열심히 걸었지만은 또 집에 내조하는 아내나 또 자신이 부부간의 경제 공동체가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건데 뭐 오늘 지금 현재까지 해명은 뭐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해외 체류 중인 아들 부부의 아파트 갭 투자 자금을 지원한 것도 논란인데,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아들 부부가 2019년에 서울 용산에 66평짜리 한강변 아파트를 전세 끼고 18억 원에 샀을 당시에 조 후보자의 장모가 최소 6억 원가량을 보태준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그러니까 현재 집값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억 원대면은 15억 원 가량의 상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언급해 주신 대로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 격차가 고착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쳇말로 하는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옵니다. 뭐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이제 그런 비판이 있는 건데, 아마 이제 저 당시 차관 당시에 저런 얘기했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의 자산 불평등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세대 간의 격차를 점점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적인 공직사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은 자기는 이제 그와 반해서 자식에게 그걸 사준 꼴이 된 거죠. 증여한 꼴이 된 거라서 뭐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말과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는 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네네. 보기에도. 다만 제가 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오랜 기간 저도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외교안보 쪽에 현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직자 그 외교부 공무원 중에서도 굉장히 실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팎에서 그 본인의 정책적 능력, 그다음에 인품에 있어서는 큰 무난하게 존경받는 편이고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교 안팎에서는 외교부 수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 평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 부인의 도로 용산 지역 도로 투자 투기성 투자죠.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또 네.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이걸 부의 대물림을 한 건데 어쨌든 이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여세도 다 그 정상적으로 물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했거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청문회에서 그 공직자로서의 기회는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기회는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민주당 소식, 각 당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말부터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순회 경선이 시작됩니다. 어제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가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어떤 발언이 관심을 끌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입니다.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는데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20년 정도 같이 지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앞으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깜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가 높을 것 같습니다. 도로 친윤당이 됐습니다. 내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해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후보가 그 현안 대부분에서 비슷한 방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정청래 후보는 의석수를 앞세운 돌파, 또 박찬대 후보는 협치를 강조했는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내 의원과 당원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뭐 저는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의석수를 활용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런데 그런 힘을 쓸 때는 그래도 국민적 공감대나 여론적 지지가 없이 힘을 쓰면 결국 나중에는 힘만 쓰다가 그 도리어 그 국민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풍을 맞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그 후보가 얘기하는 협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야당하고 최선의,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가졌지만 힘을 먼저 쓰기보다는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서로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에는 다수 의석을 가진 의석에 따라서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원칙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박찬대 후보나 정청래 후보가 다수 의석에 의한 힘을 강조하거나 또는 협치를 강조하는 게 결국은 동전의 앞뒷면, 이 두 가지 다 그 민주당으로서는 너무 힘만 써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협치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해서도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국은 수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때요? 지금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아니면 눈빛을 안 봐도 통하는 사이 정청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큰가?
눈빛을 안 봐도 뭐 잘한다는 그 사람이 예. 요즘 아무래도 이 초강성 어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하면서 정청래 위원장의 그런 뭐 민주당 강성 지지층 뭐 그런 측면에서 판단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출신 후보보다는 그래도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예. 타협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이나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박찬대 전 원내대표 출신 그보다도 앞에 계신 사실상 홍익표 대표님 같은 경우 여야 상당히 협치를 중시하는 분이에요. 예, 예. 의회주의자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 국민 소통 중시하면서 정치적으로는 협치 정국을 통해 가지고 네. 결론은 소통 정부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이제 당 대표 선출 방식은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하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예. 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뭐 방송인 또 김호준 씨 이런 분들이 또 뭐 인천에서 또 큰 콘서트 하면서 사실상 정청래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듯한 그런 이제 퍼포먼스도 만들고 이래 하면서 실질적으로 초반에는 분위기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이래 보면은 박찬대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구나 예. 이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정청래 지금 현재 후보에 예. 독주가 되는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뭐 이렇게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될 공산이 커지죠. 문제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석수 많고 절대 일당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집권당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야당 니네들이 일정 부분 이야기는 들어주겠지만은 그렇다고 니네들이 협조 안 하면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갈 거야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박찬대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양보와 배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희망사항이죠. 자,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된 소식 중에서요. 그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그리고 또 극우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입길에 오르는 전직 강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뒤늦게 알려졌는데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입당한다는 걸 알았다면은 막았을 거다. 지금이라도 이거는 출당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 전한길 씨가 예.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이 카톡으로 예. 국민의힘 당 사무처 조직국에서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본명 전 땡땡으로 6월 8일 6월 그러니까 8일. 온라인 입당을 신청하였고 네. 6월 9일 입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이제 조직국에서 냈어요. 입당하는 건 자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당은 그래 예. 자유인 거예요. 예. 더군다나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알려지고 난 이후에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당히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송은석 비대위 체제에서 안철수 또 의원이 인적 청산에 대한 비대위에서 수용이 없으니까 그걸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윤희숙이 핵신위에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지금 핵신안을 내면서 또 구체적으로 그 핵신안에 반발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인적 청산, 거취를 표명해라 가지고 어제는 구체적으로 4명까지 짚었잖아요. 예, 예. 이렇게 큰 변화에 지금 현재 몸부림을 치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뭐 윤어게인 이 핵심 인물 전한길 강사 불러가지고 토론회야 하고 또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이런 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과연 이걸 핵심을 제대로 하는 당인지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대해서 정말 이걸 전련 의지를 명확하게 해서 단죄하면서 새로운 제1야당으로서 이렇게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핵심인지 네.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한길 씨 이 입당 부분은 대단히 안 좋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원 자격 심사위를 열어서 뭐 출당해야 출당 조치를 할 수 있는 당원 당규 근거를 만약에 된다면 어떤 걸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언제든지 정당은요. 예. 사실은 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또는 이 절차적 방식, 사무처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그 지금 현재 비대위에서 입당 과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원래 입당하고 나서도 제명이나 출당 조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이나 저는 앞에 있는 김성태 의원님도 좀 답답해하는 게 탄핵의 강을 넘어서야 될 당이 도리어 탄핵의 강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답답해서 늘 그러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전환기 씨가 지금 국회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2번의 행사를 하는데 전환기 씨가 다 참석을 했던 거 이틀 아니겠습니까? 연속이요. 이틀 네. 연속이요. 그걸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장동혁 의원이 네. 주최하면서 거기에 당 지도부도 다 갔고 물론 뭐 성원석 의원은 난 그런 건지 몰랐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 우리 당 아까 박찬대 의원이 멘트했던 것도 보시면 도로 친윤당이 됐다. 내란을 극복하지 못하면 해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저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함께한다면 왜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꾸 그 국민의힘이 네. 스스로가 내란과 위헌 정당 속으로 또박또박 걸어 들어가는 게 답답해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환길 씨하고의 절연 그리고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이나 내란 때 부적절한 처신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이선우태나 백이종근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죠. 이런 것들을 해서 국민의힘이 진짜 내란하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선을 걷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더 이상 뭐 위헌 정당이니 탄핵 논란 정당 해산이니 이런 문제도 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찬대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 내용도 좀 놀아볼게요. 대선 후보 TV 토론 중에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면서 좀 비교적 폭력적 발언을 했던 그래서 물의를 빚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이 5일에 마감이 됐는데 이 청원에 60만 4,630명이 동의를 하면서 청원이 마감됐다고 해요. 이게 지금 지난해 144만 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청원에 이어서 역대 2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의 제명 청원 지금 이게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논의는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아직 윤리가 구성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네네. 지금 윤리위원장, 윤리 구성이 돼야 이런 현안들이 논의되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 건 말고도 여야 간에 서로 윤리 제소한 건들이 수두룩하게 지금 쌓여 있는데 결국은 늘 이제 매번 국회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윤리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냐. 윤리위원회가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처럼 뭐 윤리위원회 제소를 정치적 이유로 정치 공세 차원에서 제소하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냥 뭉개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징계받았고 윤리적 심판을 받아야 될 의원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국회 스스로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문제는 시급하게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시한을 정해주고 윤리 구성을 하는 것부터 해야 윤리가 구성돼야 이 사안을 접수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국회가 뭐 어떤 결과를 향후에 윤리 구성되면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에 이 공중파를 통해서 비유 표현 자체가 이게 적절치 않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행식으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회에 이런 탄핵 청원이 또 계속 이어져 있고 그게 60만이라는 거면은 이건 엄청난 청원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국회 현역 위원직이 정치적으로 제명된 적은 있어요. YS 작고하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제명된 경우는 있지만 탄핵 청원에 의해서 제명 처리된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이 여대 야소 전국에서 민주당의 지금 국회적 힘이 절대적으로 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개혁신당 소수 정당인데 그 대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지난 대선 공간이지만은 큰 실수였어요. 실수였지만 본인이 자성하고 성찰해서 아직도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좀 이 나이도 연령도 좀 어린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원들의 이런 호된 질타를 본인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다시 한번 이준석 전 개혁신당 후보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20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개파 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사실 이 개파 활동의 기준이란 게 무엇일지, 뭐 멀게는 이제 뭐 동교동계부터 최근까지 뭐 친이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개파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서약해라.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는 그런 거예요. 예. 어제 인적 쇄신에 이제 뭐 내분을 공개적으로 심지어 지금 비대위원장까지 포함시켜 했잖아요. 네. 이것은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당 혁신안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지 마라. 그걸 이제 조직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은 이건 친윤 세력들에게 경고한 내용인데 지금 뭐 당내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뭐 걔 그러지만 한동훈 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역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원내에서 계보 정치를 한다 그럴 정도로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친윤들 입장에서도 흔히 말하는 계보의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만 그네들은 하여튼 이 결집돼 있고 당의 주요한 의사 결정에 꼭 그 결집된 내용이 또 반영이 돼가지고 당이 변화하고 그런 쇄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걸림돌 장애가 되고 있다. 네네. 니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경고죠. 이 개파 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떤 뭐 의원들이 이제 모여 있는 뭐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계보나 개파를 보면서 아 이런 성향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사실 이 개파 활동이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게 좀 거슬러 가면 이 개파 정치의 원조가 일본 정치였습니다. 예. 일본은 이제 개파 정치가 아주 활성화돼 있고 지금도 남아 있는데 성격은 좀 바뀌었지만 원래 개파 정치라고 할 때는 개파의 수장이 예. 그 자기 그 조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하 의원들이죠. 의원들한테 돈도 주고 공천도 책임져주고 다만 자신이 어떤 정치적 행사를 할 때 무조건 자기의 뜻을 따라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자기가 총리 후보로 나갔을 때 총리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거나 또는 경선에서 자기가 그 1차에서 떨어져서 다른 후보를 지지할 때 자기 따르는 30명이 무조건 내 뜻을 이의 제기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근데 그런 형태인데 네. 이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개파라고 하도 그런 정도의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까지 뭐 단결해가지고 뭐 그 돈도 주고 자리도 책임져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당권파를 중심으로 줄 세우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공천에서의 민주적 성격, 공천의 투명성을 가져다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천 그 국회의원들에게는 공천권이 생사여탈권을 지고 있는데 공천권을 지고 어떤 특정 계파에 친할 경우, 그다음에 어떤 계파에 속해야만 공천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자기 조직의 리더 또는 그 당 지도부를 보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 그러니까 가급적 이 뭐 공천의 그 당원 투표, 경선을 원칙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 개입 여지를 줄여나간다면 저는 개파 정치라는 것이 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뭐 나쁜 의미에서의 어떤 줄 세우기 이것만 좀 줄여나간다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희숙 위원장 그 비대 혁신위원장의 그러니까 저는 개파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는 지금처럼 줄 세워서 특정 인맥 따라가가지고 그 줄 세워서 공천받고 또 그 사람한테 충성하고 이런 걸 끊어내자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걸 어떻게 제도할 건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겁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